다음으로 세 번째, 인재의 성장 파트인데요. 비인재를 일반 구성원으로, 일반 구성원을 인재로, 인재를 핵심 인재로, 핵심 인재를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세연님이 예를 들어주셨던 탁한 물을 맑은 물로 변화시키는 과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해야죠. 네, 잘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기업 내에서 교육 성장을 얘기하면 HRD 교육 세션, 뭐 스피칭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거 조금 HRD 분들이 보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물론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이 파트에서 가장 좀 뻔한 솔루션을 제시하자고 마음먹으면 저는 수백 가지, 뭐 수천 가지 교육 모델들이 있죠. 그런 교환을 제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70, 20, 10 모델이 있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일을 하면서 배우는 학습이 70이고 코칭과 멘토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20, 교육을 통해 배우는 것이 10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10 정말 소중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비중은 일을 하면서 배우는 학습이 유의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리더 또한 이 관점에서 일방적인 티칭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함께 학습하는 코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과감하게 말하면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70, 20, 10이 아니라 어쩌면 무조건 일을 통해서 100에 가깝게 일을 하면서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키 타보셨죠? 스키에 한번 빗대 볼까요? 스키를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책을 사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인강을 들으실 건가요? 아니면 강의실에 다 같이 모여서 강사님의 피칭을 들으면서 스키를 배울까요? 네, 아니겠죠. 저 같으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배우고 일단 슬로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야 내려오는 방법, 넘어지는 방법, 멈추는 방법, 턴하는 방법들을 슬로프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스타트업에서는 성장의 기울기가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야 하잖아요. 시간과 자원이 없으니까요. 그럴수록 저는 더 과감한 코스를 처음부터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아무 기초 지식 없이 누구나 모두 최상급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덧붙이자면 바로 모든 구성원에게 최상급자 코스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더 빨리 실력이 올라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력과 체급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즉 타고난 실력이나 나이, 연차, 성향, 회복 탄력성 등이 사람마다 모두 다른데 무조건 똑같은 과정을 부여하고 똑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건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건 스키를 처음 타는 초등학생에게 일단 최상급 코스로 올라가서 혼자 내려오라고 하는 거랑 다르지 않고요. 리더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구성원의 체급과 체력을 먼저 파악하신 후에 코스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예시를 들었으니까 우리 주니어 분들의 성장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니어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제가 앞서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무조건 일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주니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7대3 법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주니어에게 일을 줄 때는 성과를 위한 일을 30, 성장을 위한 일을 70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70은 일을 통해서 배우라는 의미로 주는 일이기 때문에 70에 대해서는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해하면서 구성원의 배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리더분들이 이 70에 대해서도 성과를 기대하고 성과를 어쩌면 강요하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거든요. 사실 주니어 분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에 방점을 두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어서 인재 성장에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 한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정확히 3년 전에 원티드 강의에서 이 장표를 다뤘습니다. 저는 항상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일을 하는데요. 회사의 성장 속도와 개인의 성장 속도가 다를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에게서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성장통인데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더 큰 시장 기회를 잡고 또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는 점점 더 새로운 인재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어쩔 수 없이 또는 의지에 의해서 외부에서 새로운 경력직을 대거 채용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 멤버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물론 새로 합류하는 사람들도 참 힘든 일이 많은데요. 오늘은 초기 멤버들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초기 멤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초기 멤버들은 회사에 대한 깊은 헌신과 로열티가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유입된 경력직들과 비교할 때 자신의 역할이나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리더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들은 기존 멤버들과 새로운 경력직들 간의 갈등을 잘 조율하고 두 그룹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경력직들이 들어오면서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기존 멤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또 조직 전체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상적인 얘기로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면 저는 초기 멤버들을 처음부터 직무 전문가로 성장시키려는 회사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리 조직의 초기 멤버들을 시장 역량에 맞게 성장시켜 두어야 한다는 말이고요. 회사가 컸을 때 시장에서 인정받을 만한 직무적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회사의 기준점이 아닌 시장의 기준부터 처음부터 맞춰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인지시키고 직무 전문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코칭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스타트업 초기에는 자원과 경험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초기 멤버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냉정한 얘기로 이 파트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많은 이유와 방법을 각설하고 인재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만 하자면 성장은 개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리더가 구성원을 성장시키기 위해 코칭을 제공하고 슬로프에 끌고 가고 체급에 맞춰 일을 주고 성장의 기회를 70% 제공해도 다른 무엇보다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성장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러려면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리더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게 리더 문화 속에서 인재의 성장에서 리더의 역할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재의 유지, 성장 파트를 노원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인재 밀도 관리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파트 비인재 관리입니다. 비인재, 흔히 말하는 저성과자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할까요? 잠깐만요. 네. 여기서 세영님이 이 비인재 파트를 준비하기 위해 AWS죠? 네. 그 현지에 있는 분과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네, 글로벌 프랙티스를 좀 조사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인터뷰도 진행을 했고요. 이따가 제가 좋은 레퍼런스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저희가 꼭 그대로 따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참고할 만할 수 있는 것들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인재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될 텐데요. 비인재 또는 조직 내의 저성과자라는 말은 사실 불편한 말입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삼성의 인재상과 토스의 인재상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움직이는 큰 조직과 빠르게 성장을 추구하는 조직에서 바라보는 인재의 모습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하는 인재와 비인재는 각각의 조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조직에서 비인재라고 해서 다른 조직에서의 비인재가 아니라는 의미겠죠. 비인재 관리에서 이별이라는 말도 이후에 좀 더 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조직과 맞지 않는 사람과의 이별은 조직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오히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직도 개인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 삼성과 토스의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비인재의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비인재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조직에서의 비인재입니다. 즉 우리 조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팩트를 내지 못하거나 우리의 웨이대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즉 우리 조직과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인재는 누가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인재상의 정의와 인재의 검증이 각각의 단계이듯이 비인재의 정의와 판단도 각각의 단계입니다. 인재와 비인재의 정의는 회사가 합니다. 회사라고 하면 대표님, 리더, HR이 모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인재의 검증이 그렇듯이 비인재의 1차적인 판단도 리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재의 검증에서 저희가 6 eyes principle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즉 3명 이상이 검증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권해드렸듯이 비인재의 판단도 최소 6 eyes principle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리더가 1차적으로 당연히 판단을 하겠지만 리더의 리더 또는 HR이 함께 이 사람이 왜 비인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소통, 성장, 이별을 할지에 대한 컨텍스트를 공유하고 합의가 필요합니다. 비인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두 개의 글로벌 테크 회사 아마존과 넷플릭스의 비인재 관리 철학과 방법을 먼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존에는 UAT라는 것이 있습니다. Unregulated Attrition Target인데요. Unregulated Attrition은 우리말로 하면 유감스럽지 않은 퇴사 또는 중요하지 않은 퇴사라고 직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직에 큰 손실이 되지 않는 직원들의 퇴사를 의미합니다. 기본 개념은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상대평가로 하위 성과자를 내보내고 하이어링은 현재 직원들의 평균 이상의 사람을 뽑아서 전체 조직의 평균을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만드는 거죠. 마치 예전에 지휘의 극단적인 상대평가제를 보는 것 같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레벨에 상관없이 조직 기여도와 성장 잠재력 두 개로 보고 있고요. 매니저들끼리 모여서 평가를 하는 캘리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매니저뿐만이 아니라 협업하는 다른 매니저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합니다. 이 제도는 아마존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있기도 한데요. A 조직보다 B 조직의 성과가 훨씬 좋고 구성원들의 인재 밀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필하기 힘들고 전사적으로 플랫한 기준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하이 퍼포밍 팀 매니저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즉 드림팀에서 꼴찌로 평가받는 구성원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매니저들도 불만이 있고 외부에서 확실히 검증되지 않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과연 우리 팀에 더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 역시 존재합니다. AWS에서 이 UAT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어퍼 매니지먼트 그리고 HR의 공통 KPI를 정량적 지표로 관리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보냈는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UAT를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봇이라는 단계를 중심으로 그 앞에 디벨롭먼트 리스트 그리고 피봇의 3단계 옵션이 존재하는데요. 이 3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씩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브리스트 단계입니다. 이 공식적인 피봇에 넣기 전에 데브리스트로 분류를 먼저 합니다. 이 단계는 비인재가 비인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단계입니다. 데브리스트에 포함이 되게 되면 업무 진행 상황을 공식 체크인보다 더 잦은 주기로 진행을 하게 되고 너는 이러이러해서 성과가 좋지 못해 라는 피드백을 이메일로 문서화해서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캐주얼한 경고의 피드백 단계를 넘어서 오피셜한 워닝 메시지가 시작되는 단계죠. 이렇게 워닝을 공식적으로 했음에도 좋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면 즉 발전 양상이 보이지 않으면 HR과 함께 미팅을 해서 피봇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피봇에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 옵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깔끔하게 위로금을 받고 퇴사하는 옵션. 두 번째, 본인이 강한 증거와 함께 어필 또는 반박을 하는 옵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PIP에 들어가게 되는 옵션입니다. 아마존의 PIP는 보통 30일에서 최대 60일 정도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인사를 하시는 분들은 PIP라고 하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의미만 짚어보면 PIP는 퍼포먼스 임프루먼트 플랜으로 성과가 떨어진 구성원들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구성원은 피봇의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다이렉트 매니저로부터 PIP 플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PIP를 할 거야? PIP 플랜을 요구해서 보고 결정이 가능합니다. 즉 PIP 대상이 되는 구성원이 납득할 만한 플랜인지를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이렉트 매니저가 만들어야 하는 이 PIP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량화하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HR 그리고 어퍼 매니지먼트 해당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플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플랜대로 성과를 냈을 경우에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아무 찍소리를 할 수 없도록 최대한 객관화되고 정량화된 플랜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 매니저들은 이 PIP에 대한 스트레스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겠죠.
본인이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할애해야 하기 때문일 텐데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된 PIP를 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시간과 리소스가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리더들은 내보내고 싶은 직원이 있는 경우 일찌감치 낌새를 알려서 다른 직장 찾기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겠죠. HR 모르게 뭐 나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힘들게 그 힘든 과정을 지낼 바에는 차라리 딴 데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 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PVC나 PIP에 들어가는 매니저의 노력이 보통이 아님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미리 나가주면 감사하고 UAT를 큰 노력 없이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넷플릭스의 사례입니다. 넷플릭스는 컬처덱이나 규칙 없음이라는 책으로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존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저성과자는 두둑한 퇴직금을 주고 내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PIP라는 번거로운 과정이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나라가 미국이지만 소송도 역시 자유롭고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IP 과정은 소송으로부터 회사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남겨둬야 하는 다양한 페이퍼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과 퇴직 보상금을 지급하고 직원의 퇴사 합의를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효율을 둘 비교해 봤을 때 후자가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하는 아주 실용주의적 관점입니다. 실제 PIP를 하게 되면 PIP 과정, 예를 들면 3개월이라고 해볼게요. PIP 과정 동안 개선의 여지가 낮은 PIP 대상자에게 급여가 나가야 되고 PIP를 진행하는 다이렉트 매니저의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조직의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퇴직 보상금을 주고 빨리 내보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또한 넷플릭스는 상대적으로 상시 피드백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수차례 많은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들었을 것이고 인재 밀도를 중요시하는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PIP 대상자로 논의된다는 것만으로도 자발적 퇴사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플하게 보면 아마존 피봇의 세 가지 옵션 뭐였죠? 위로금 받고 퇴사하거나 스트롱 에비던스와 함께 반박을 하거나 또는 PIP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첫 번째, 위로금 받고 퇴사를 시키는 쇼컷으로 가는 것이 넷플릭스의 저성과자 관리 방법입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예전엔 넷플릭스 홈페이지에 아예 이런 문구가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퇴직 보상금을 준다라고 나와 있었고 최소 4개월 이상, 부사장급은 최대 9개월의 퇴직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퇴직 보상금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아마존과 넷플릭스의 비인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짚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우리 조직에 적용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나요?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 조직에 활용 가능한 방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회사를 참고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인재의 관리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비인재가 비인재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 50%가 어떤 수치일까요? 비인재의 50%가 자신이 비인재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리더와 회사가 바라보는 비인재와 실제 비인재 본인이 느끼는 메타인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마존에서 네블리스트에 공식적으로 넣는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느 조직에나 상대적 비인재는 존재합니다. 이런 비인재가 조직 내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조직 차원에서도 구성원 개인 입장에서도 좋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리더의 책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조직의 성과가 계속 떨어지는 것도 역시 모두 리더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저성과자가 조직에 방치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리더가 저성과자이거나 이러면 당연히 리더가 그 사람이 저성과자인지 모르는 경우겠죠. 가장 심각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저성과자인지 알지만 저성과자 관리가 굉장히 힘든 것을 알기에 방치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성과자인지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또는 다른 업무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하는 경우일 텐데요. 어차피 세 가지 케이스의 결과는 같습니다. 비인재가 우리 조직의 성과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 팀 구성원들의 성과를 센싱해야 되고 좋지 못한 사인이 있을 때는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비인재임을 센싱하고 비인재임을 알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까? 리더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바로 말하지 않아도 알지 또는 알아서 잘하겠지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절대 모릅니다. 인재 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피드백 방법은 구성원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피드백이라면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피드백하고 피드백은 솔직할수록 좋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체크인과 솔직한 피드백이 지속된다면 구성원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좋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거나 반대로 스트레스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비인재의 관리가 시작이 됩니다. 잦은 체크인을 통해서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퍼포먼스 레벨이 지속적으로 센싱되어져야 되고요. 일정 기간 동안 퍼포먼스 레벨이 하락하는 것이 느껴지면 원인을 물어보고 리더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고 어떤 외부적 원인과 개인의 어려운 상황이 없음에도 일정 기간 퍼포먼스 레벨이 하락한다면 캐주얼한 구독 피드백이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퍼포먼스 레벨이 올라가지 않으면 다음 단계, 즉 아까 아마존의 데브리스트와 같은 공식적인 단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퍼포먼스 레벨이 문제가 있는 구성원이 있다면 그 구성원과 협업하는 다른 구성원의 피드백도 꼭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협업하는 다른 구성원의 피드백이 먼저 있었다면 리더의 센싱이 조금 늦은 것이고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당 구성원과 사실 확인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체크인 미팅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네, 이 단계는 퍼포먼스에 대한 공식 알람 단계입니다. 정확한 기대치를 문서화하고 리더의 리더 그리고 HR에게도 통보가 되는 단계겠죠. 아마존으로 보면 데브리스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PIP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공식적인 알람 숫자를 주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마존에서 피봇의 3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PIP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해봤겠죠. 근데 PIP를 해보면 대충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성과자임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PIP에 들어가자 하는 순간 퇴사를 하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PIP 과정에 들어가서 힘들어서 퇴사를 하는 게 한 50% 정도. 그리고 PIP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한 10%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 PIP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성과가 개선된 경우도 한 10%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PIP를 실제 목적인 저성과자들의 성과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과 두 번째, 이별하는 것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PIP를 하려면 정말 성과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리더와 구성원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PIP에 들어가기 전에 차라리 이별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인 어프로치라고 봅니다. 실제 성과가 개선될 확률이 높지 않음에도 이별을 얘기하는 것이 어렵고 불편해서 PIP를 진행하면 리더도 구성원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이로 인한 조직 내에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PIP를 하지 않고 이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는 높은 인재 밀도를 추구하는 조직이고 좋은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너의 성장을 항상 지원할 것이다. 그럼에도 신뢰를 주는 동료가 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이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구성원 모두가 인지하고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같은 분위기다라고 해놓고 이별의 사례가 많아지면 구성원들은 우리가 말로나 글로 말해놓은 회사의 문화와 실제 회사의 행동과 있어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인지부조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에 있어서 해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서 나의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다는 의미지 잡 시큐리티, 즉 고용 안정성, 내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점점 더 인재 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조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사 구성원이 이별하는 절차가 예전만큼 버겁지 않습니다. 요즘은 구성원들도 힘들지만 예전보다는 잘 받아들이는 추세이고 구성원들도 나와 맞지 않는 조직에서 오래 일하는 것보다는 나와 맞는 조직을 찾아가는 것이 내 개인 커리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많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처럼 쉽게 이별하는 법, 제도상의 변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조직과 개인이 이별하는 온도, 분위기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가벼워진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변화도 리더와 HR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근데 인재밀도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4개 키워드가 있었죠. 인재의 영입, 유지, 그리고 뭐 성장, 비인재의 발견과 성장, 그리고 이별 이렇게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인재밀도 관리를 위해서 이 4가지가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요소들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CEO와 HR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 CEO, HR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인재밀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거의 2분 30초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최대한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질문은 커버하고 또 커버가 되지 않는 질문은 저희가 다음 미더에서 커버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죠? 네, 일단 저희 한 가지 알림을 드릴게요. 저희 9월 11일에 7시 30분 세연님과 제가 리더문화 미더블 진행합니다. 원티드 랩 라운지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4강의를 이제 온라인으로만 만났는데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식사하면서 같이 리더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분밖에 못 모십니다. 공간상에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메일 안내 받으시고 함께해서 대화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질문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질문 읽어드리고 답변은 좀 짧게 하고 미더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리더가 해야 하는 역할이 참 많은데 요즘의 리더는 실무도 겸하다 보니 책임을 많이 묻다 보면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리더의 이탈 방지, 동기부여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보고 보통 리더에게 책임을 많이 묻고 뭐 권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잘 제공하지 않는 또 선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바는 리더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되고 또 리더가 팀 매니징함에 있어서 리더의 의사결정 권한이 가장 최상위에 있어야 되고 또 리더에게 이걸 잘 했을 때 보상이 얼마만큼인지에 대해서 사후가 아닌 선제적으로 미리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을 때 그 책임감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뭐 사실 받아들일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죠. 저희가 앞서 다뤘던 내용 중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텐데요. 요즘은 실무형 리더가 많습니다. 실무형 리더가 많은데 조직은 리더에게 핸즈온 리더십도 요구를 하게 되겠죠. 어쨌든 그 팀 리더가 핸즈온 하고 있던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단기적으로는 팀의 성과에 임팩트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리더 문화에서는 핸즈업 리더십을 추천드립니다. 궁극적으로는 리더가 실무를 하기 힘들어요. 실무 처음에 단기적인 임팩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 정도의 핸즈온 능력이 있는 팀 구성원들을 빠르게 성장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핸즈온 업무를 점점 더 페이드아웃 시켜서 팀 매니지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써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강의 형태로 얘기를 하면 그때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CEO가 팀장에게 팀의 성과를 체이스하려고 하면 팀 리더가 핸즈업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CEO와 HR이 옆에서 보고 챙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 이거 해 라고 말만 해놓고 방치를 하게 되면 모든 스트레스는 리더 혼자 다 받아요. 리더는 신이 아닙니다. 그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핸즈업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CEO와 HR이 옆에서 계속 챙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 리더에게 책임만 주지 말고 리더에게 권한, 그리고 보상, 그리고 지원 이 세 그렇죠.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탤런트 맵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식으로 확보해야 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실제로 경쟁사 세계의 조직도와 조직별 그 인재 맵을 다 그렸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보상 수준도 이렇게 파악한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링크드인의 그 본인의 프로필을 이제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또 저희 동종 업계에서 이직하신 분들이 이제 회사 내부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제가 맞는지 조금 합을 맞추는 과정들을 거치고요. 그리고 저희 채용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뭐 동종 업의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가능하면 1차 미팅까지는 좀 어레인지를 해서 그분에게 그 회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완벽할 필요는 없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될 필요도 없지만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리더가 벤치마크 해야 하는 기업 또는 우리의 경쟁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주신 질문 내용들은 오늘 답변 못 드린 건 저희가 다음 달 미더업에서 충분히 답변 드리고 또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9월 11일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재밌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